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증여라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죠.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2억 원까지는 차용증 무이자로 써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사가 나올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2억 원에 대해서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준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법정이자 4.6%가 있으니까 실제 주는 이자와 그 법정이자 4.6%의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증여라고 본다 라고 하시니까 2억 원까지 무상으로 차용증을 쓰시는데, 그러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원금 자체를 증여라고 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필명은 두꺼비 세무사 쓰고 있고요. 돈어리 채널 제가 얼마 만에 온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만큼 많은 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고 싶은 만큼 주고 싶을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거는 이제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말 그대로 내 자녀가 내가 준 용돈으로 생활비로 모든 것을 좀 소비하면서 쓴다라고 하면은 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법에서 정하는 건 항상 사회 통념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요. 사실 첫 번째로 이게 이 뉴스가 이렇게 나온 거는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말 그대로 클릭만 유도하는 것 같아서 제 채널에는 촬영도 안 했었다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혼선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반대로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50만 원씩 이체한 거 봐가지고 국세청 공무원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 너무 바쁘신 분들이에요. 한가롭지 않다. 그분들이 50만 원, 100만 원 주고받은 거 다 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자극적인 거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직계존비 속간에 줄 수 있는 금액이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그럼 50만 원씩 줬다, 여러 번 몇 번 줬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10년간 5천만 원 미만이면 어차피 추징되는 액수가 0원인데 조사관 분들이 그런 것들 다 보고 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런 필터를 할 수 있는 지식들을 키우는 게 이런 영상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주면 되느냐? 생활비 목적으로 주는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걸 통해서 자녀가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어떤 자산을 형성했다, 그러면 바로 증여가 되는 거예요. 결국 가액이라고 얼마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가게 가서 1,000만 원까지 괜찮아요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1,000만 원까지 줘도 되겠다. 그래서 1,000만 원씩 매일 줍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매일 주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돈 어디다 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들 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체 방법도 당연히 계좌이체로 많이 주실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뽑아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강의를 진짜 많이 가니까.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최근에 그러면 돈 100만 원 이상 뽑아 보셨냐? 얼마 뽑아지는지, ATM에서 얼마 뽑아지는지 아느냐 물어보면 모르죠? 모르면서 왜 물어보냐?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ATM에서 돈 뽑는 것 자체가 어렵다. 요즘은 현금 누가 씁니까? 말 그대로 ATM기에서 한 번에 뽑을 때 한 번에 100만 원밖에 못 뽑아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제 이제 근무하는 세무사님들 결혼한다 그래서 좀 큰 금액의 축의금을 뽑은 적이 있었어요. 300만 원을 뽑는데 한 번 일회 뽑을 때 거의 4, 5분씩 걸려요. 왜냐? 그 절차들 있잖아요.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돈 출금되고 수르륵 소리 들리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하루에는 얼마밖에 안 뽑히냐면 ATM기에는 600만 원밖에 안 뽑힙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현금으로 돈 뽑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ATM에서 그러게 600만 원씩 이틀 3일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갑자기 낯선 분이 서 계실 거예요. 누구냐? 경찰분이 서 있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ATM에서 돈 뽑는 걸 막아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돈을 뽑으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을 뽑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가장 최근에 100만 원 이상 돈 현금 써본 적이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현금 안 씁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현금을 씁니까? 그렇다고 자녀분들이 현금을 그러면 줬을 때 그걸 현금을 몰래 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육볶음 점심 먹을 때 10,000원 낸다고 5만 원짜리 꺼내가지고 막 거스름돈 받고,
거스름돈 줄 때 요즘은 그 사장님들이 당황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주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발 좀 떳떳하게 차라리 증여를 해주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조사는 확실히 깐깐해졌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이 조사가 깐깐해졌어요. 뭐냐면 주택을 취득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자금 조달 계획서, 흔히들 자조서라고 하죠. 이게 엄청 강화됐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큰 돈을 주는 이유는 자녀에게, 이제 막 결혼한 자녀에게 뭐 전셋집이나 아니면은 집을 한 채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자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럴 때 5억 원, 뭐 2억 원, 1억 원 이런 큰 자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올해 초부터 있었던 부동산 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3월 19일 날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4곳이 묶였습니다. 강남 3구랑 용산 묶이고 그때부터 조정대상 지역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자금 출처 조사도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패턴이랑 똑같이 하겠지라고 했는데 느낌이 달랐어요. 그 다음에 바로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왜냐하면 그런 정책이 나오고 어떤 공급 대책이나 어떤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대부분 2, 3개월 있다가 한 300건 내외에서 어떤 조사가 실시되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보내는데 거의 3.19 대책 나오고 2주 만에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시 사례로 15억 원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가 구입을 하는 건데 그 금액에 대해서 15억이 적정하다. 15억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세일 앤 리스로 팔면서 아버지가 거기서 다시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세로 계약을 맺는 그 전세 금액 11억 원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액이 첫 번째로 많이 낮아졌다는 걸 그때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의 9월까지 이르러서는 15억, 그 다음에 13억 8천, 그 다음에 6월 27일 날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대출 규제 방안이 나옵니다. 주택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을 걸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주택 거래량이 10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량이 전 부동산 시장에서 50%가 넘어갑니다. 왜냐?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해봤자 3, 4억 원이라서 10억 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량이 엄청 늘어난 거죠.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든 부동산 조사는 고가 부동산 사는 흔히 말하는 부자들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8월 초에 서울시에서 다양한 부동산 거래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한 2억 원까지는 차용증 써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사례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2억 원 빌렸는데 그 2억 원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통보를 했어요. 그게 8월 초에 나왔고요. 8월 말에는 경기도권에서 나옵니다. 경기도권에서 부천에 있는 아파트 3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 아버지 거를 아들이 사갔는데 싸게 샀다고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가액을 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부천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라면 분명 엄청 싸게 샀으니까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부천이란 지역의 특성을 따져봤었을 때 3억 1천만 원의 거래 금액을 설정한 이유는 어떤 적정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10억, 20억이라면 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5억 내외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싸게 샀는데 너무 싸게 샀으니까 당신 증여세 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가 양수도 할 때 30%씩은 또 빠지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여세 많이 안 나왔을 것으로 저는 판단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 보도자료를 접한 일부 대부분의 분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이제는 3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 거래를 해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현실인 거죠. 그게 8월 말까지의 현실이고 9월 7일에 공급대책이 나오면서 조사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붙인 상황입니다.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차용증 위장 증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쭉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증여라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죠.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겁니다. 채권 채무 관계죠. 왜냐하면 결국은 대출이란 금융권의 은행 대출이 지금 불가능해진 상태잖아요. 6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대출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족대출이 차용증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게 대부분 부모님일 거고 돈을 갚는 게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2억 원까지는 차용증 무이자로 써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도 그러게 활용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사가 나올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던 2억 원에 대해서 차용증 쓰고 무이자로 준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8월 초에 있었던 서울시 그 조사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8억 원의 아파트 사는데 부모님에게 2억 원 빌렸는데 왜 무상으로 빌렸냐라고 해서 조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조사가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피로가 엄청 큽니다. 금전적 손실,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이 시간적 손실도 엄청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 간에 그래서 차용증을 제대로 써야 돼. 안 그러면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차용증을 썼는데 무이자로 준다라는 건 불가능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게 법정이자 4.6%가 있으니까 실제 주는 이자와 그 법정이자 4.6%의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증여라고 본다 라고 하시니까 2억 원까지 무상으로 차용증을 쓰시는데, 그러면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원금 자체를 증여라고 볼 겁니다. 어떤 합리적 경제인이 무상으로 돈을 빌려줍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많이 생길 건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게인 2017, 2020년도 사이가 돌아온 겁니다. 예전에 2017년 파리 대책 나왔을 때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할 때 한 18년도부터는요 2억 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차용증 썼다, 막 그 당시에는 그 지식이 핫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부동산을 샀죠.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는 아니 합리적 경제인이 아닌데 이게 맞냐, 이자도 안 받고 빌려주는 게 맞냐라고 해서 증여 추징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가 됐었을 때 과연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스트레스를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용증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첫 번째로 따져야 되는 게 빌리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4월에 있었던 조사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47억 원짜리를 30대 남자가 삽니다. 그 자녀인데요. 그 자녀분이 17억 원은 은행에서 빌리고요. 30억 원은 아버지로부터 빌려요. 자, 그럼 30억 원을 빌려갑니다. 그럴 땐 보도자료에 그 빌린 사람 나이를 기가 막히게 써놓습니다. 왜냐? 30대 때 30억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권이 있으시다. 여러분들의 신용도는 엄청난 거죠. 사실 신용도가 높아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30억 원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는 이자가 몇 프로? 4.6%. 그러면은 연이자가 얼마죠? 거의 1억 4천 정도 하겠죠. 그런데 그 30대 남자 자녀가 급여가 얼마일까요? 제가 봤었을 땐 그 돈을 당연히 상회하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지만 이자도 적합하지 않으면 그 원금 자체를 총액을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려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이 차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에만 매몰되세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사회초년생이거나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간 자녀에게 주택 한 채를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차용증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선은 증여세 낼 돈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로는 돈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그 차용증을 누가 믿어주냐. 이건 그냥 종이떼기에 불과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결국 월마다 엄청난 비용의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능력 되느냐. 그러면 결국 안 되지 않냐. 그럼 조사 나왔을 때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조사 강도가 세지고 있으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녀가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다. 당신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자녀가 내는 세금이다. 자녀가 그 세금 못 내면 결국 그 부동산 압류 걸고 공매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지키셨으면 좋겠고, 아니 그러면 그냥 증여를 해주겠다. 10억 증여해주면 되지 않냐. 10억에 대한 증여세가 2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 2억 원 있을까요? 그러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해주고 싶어서 10억 원을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증여세 내고 나면 한 8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은 10억 원짜리를 못 사는 상황도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되지 않느냐?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도 증여가 되기 때문에
무한 루트가 돌아서 증여세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상황에서 차용을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증여세가 아주 고액이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걸 쓰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9월 7일 대책이에요. 차용증으로 위장한 증여를 전부 다 잡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30억 원 초과돼서 현금 증여해서 사는 고액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국세청장이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가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트렌드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증여라는 것이 좀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다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룰 때문에 그래요. 10년 룰. 왜냐하면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추가 증여를 했었을 때 합산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10년이나 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아이 태어나면 바로바로 증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증여를 해서 10년이란 기간을 지나게 만드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30대에서 대부분 아이를 낳기 시작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기저귀 값도 없는데 2천만 원 증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직계비속에게는 미성년자일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2천만 원, 즉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성년이 됐었을 때는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돈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60대 이상들이 자산의 4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30대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개털인데 없습니다, 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손주에게 2천만 원 주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버지의 친척들, 말 그대로 아니면 할아버지의 친척분들, 뭐 큰아버지나 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기타 친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10년간 1,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쭉쭉 주게 되면은 3천만 원, 3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그래서 꽤 큰 금액을 자녀가 30살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1억 8천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요. 그때부터 물가 상승률 한 3, 4% 반영을 하면 성년 30살 정도 됐었을 때 3억 정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엄청나게 큰 자녀의 시드머니가 될 겁니다. 이제 막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부랴부랴 이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2억을 해주겠다, 집 사는데 3억 보태주겠다, 이렇게 하면 예전부터 증여를 했을 걸 아쉬움이 이제 와서 아주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속이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상속세 무료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오셔서 보게 되면 간병비, 병원비, 그 다음에 요양비 지출 정말 엄청나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렴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건보에서 보장해주는 범위는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이 엄청 큰데 자녀가 당연히 효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경우 많죠. 그러나 그건 상속세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렇게 돈 보태준 게 뭐가 도움이 안 되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냐면 부모님의 재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지금 재산을 최대한 낮추는 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겠죠. 자녀가 그걸 대신 내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재산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죠. 오히려 이자가 붙거나 더 재산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상속세 낼 때쯤 되면은 이거 우리가 왜 괜히 다 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아이러니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효사상과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효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라는 소리를 솔직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부모님의 병원비와 요양비를 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을 깎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인 거죠. 말 그대로 이게 비과세 항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부모님 거 대신 내줬으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빌린 것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비용이고 병원비로 쓴 게 명확하다면 그게 비과세 항목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채권 채무 관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월 평균 간병비,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통계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간병비 월 370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나 실제 제가 상속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비용을 간병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이 간병비 지출 내용이 잘못하게 되면 상속세를 더 내는 경우 바로 추정상속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상속인이 해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도 상속재산으로 얹어서 상속세 내게 하겠다. 말 그대로 앞서 질문에서 결국은 그러면 간병비나 병원비나 이런 거 부모님의 돈으로 직접 내는 게 맞구나 라고 해서 지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간병비는 좀 성향이 달라요. 병원비나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다가 직접 지출하니까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내에 3억을 썼다라고 해볼게요. 3억을 썼는데 사실상 명확한 카드 사용 내역들이 있으면 쭉 거의 다 소명이 될 건데, 간병비는 아직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간병인들도 말 그대로 이게 아름아름 알아서 소개로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간병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소득세 내기 싫어요. 그다음에 나는 불법 체류자예요. 나는 카드도 못 만드는 신용 불량자입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간병비를 현금으로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결국 ATM 가서 현금을 뽑아서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ATM에서 거액의 돈을 뽑았어요. 그 돈을 뽑은 것을 과세관청에서 뭐라고 볼까요? 이거 돈 뽑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서 이게 추정 상속 재산이 돼서 여러분들의 상속세를 높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죽음이 앞서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합리적인 행동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말한 건 지금 간병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도 많아요. 갑자기 이제 치료를 받다가 눈을 잃거나 어디가 마비가 되거나 이러신 분들 구술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죠. 굿에 몇 억을 해요. 그 다음에 뭐 공진당이나 삼삼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억 원을 씁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제 경증 치매인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악용을 해서 나 돈 좀 빌려줘 해서 3천만 원씩 빌려가고 엄청난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300만 원, 500만 원씩 남한테 줘야 천국 간다고 하고. 그런 인출 금액에 대해서 자녀는 전혀 모르고 있죠. 왜냐?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계좌 내역 딱 보면은 말 그대로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명해?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소명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져간 걸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상속세를 내야 된다. 결국 억울한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혹시나 경증 치매거나 이러면은 미리미리 케어를 해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법상 상속세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제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간병비를 직접 본인의 재산을 지출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출을 했는데 아버지가 지출을 했다 그러면 저는 간병인에게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간병을 했고 월마다 얼마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확인증. 그다음에 뭐 신분증 정도 복사를 해놓으면 추후에 상속이 펼쳐졌을 때 괜히 오해 사는 일이 있었을 때 소명하기에 아주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부모님과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자녀들보다는 그 부모님의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이 경증 치매를 먼저 인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인식을 하고 어떻게 자산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증 치매 걸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얼마 빌려줘 이런 식의 접근이 생각보다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다단계 적금도 정말 많고요. 이상한 보험 파리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녀분들이 떳떳하게 부모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년후견인으로 자녀가 본인을 지정하고 부모님에게 어떤 케어 비용이나 어떤 것들을 썼는지 매년 법원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그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상속재산, 말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소중히 일군 재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상속 다툼이 엄청 늘었어요. 말 그대로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10건 중에 1건 정도였으면 요즘 10건에 제가 봤을 때는 4건에서 5건 정도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큰 돈이 있는 집안만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법원 통계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10중 8은 1억 원 이하로 싸웁니다. 1억 원 이하로 싸우는 상속 다툼의 법원
이 문의 제기한 게 엄청 많다라는 것 꼭 명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증상이 있으면은 그 자녀가 모셨던 자녀가 이 미리 유언을 받거나 칭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너밖에 없구나라고 줬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뭐라고 오인하냐면 이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징여를 받았으니 이 징여는 무효다라는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지금 권장하시더라도 자산에 대한 어떤 안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다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꼭 나눠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죽으면 알아서 해라. 그 집안은 진짜 안 봐도 뻔합니다. 진짜 아주 큰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정말 크게 싸웁니다. 아버지 있었을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던 막내딸이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정말 그만하십시오. 당연히 그 재산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장남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생각 그만하십시오. 왜냐? 기존에야 말 안 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재산을 말하는 게 터부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상속인들이 다 같이 얘기를 하고 미리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는 가르마를 태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읽어왔던 형제간의 우애가 파탄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과정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세가 곧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합쳐서 우리는 흔히 10억 원이라고 알고 있죠. 이것을 일괄공제 5억 원을 8억 원으로 그다음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18억 정도 공제 액수가 올라가면 상속 통계상 한 60% 정도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런 말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한 번 공제가 개편이 되면 앞으로 또 몇십 년간 개편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가격 높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전이 쌌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실물 자산은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증여가 필요한 나의 자산의 크기를 보고 그다음 가족 간의 현황을 보고 그것에 대한 다툼까지 안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30대 자녀분들 20대부터 40대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분들은 지금 마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한 마중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18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나 죽으면 그때 가져가라. 여러분들 속된 말로 이런 말은 좀 애매하지만 60대나 50대 때 그 자금을 받은다 한들 어떠한 큰 도움이 될까요? 내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상속을 받는 게 아니면 증여를 받는 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